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대학교 경영학부의 김상원입니다. 네, 이번 기업과 사회 담당을 맡았는데 여러분이 이번 학기의 수업 운영 방식은 한 주는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할 거고요. 한 주는 대면 수업으로 이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째 주, 3월 첫째 주는요 비대면으로 이렇게 영상을 보고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제출하면 출석으로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강의 내용 요약하는 양식은 제가 유클래스에 올려놓겠습니다. 보고 자기소개서도 한 장 올려놓겠습니다. 같이 다운로드해서 작성해서 둘째 주에 대면 수업할 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달 첫째 주 비대면, 둘째 주 대면, 셋째 주 또 비대면, 넷째 주 대면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수업의 진행에 따른 평가 방식은 둘째 주 대면 수업 시간에 아주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정정 기간이 끝난 그 타임에 제가 여러분에게 상세히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때는요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했었습니다. 이번 학기는 대면 비대면 이렇게 번갈아 하기 때문에 절대평가를 할지 예전처럼 상대평가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학교 사정을 또 학교의 어떤 운영 방침을 저도 다시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인데요. 첫 시간 기업과 사회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에 앞서서 수업 방식은 원래 전면 비대면 또 전면 대면 수업 이렇게 됐을 때 수업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일단 대면 수업을 할 때는 2시간 수업을 제가 처음에는 이끌어 가다가 사례 내용을 여러분이 조편성을 해서 발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 주는 대면, 한 주는 비대면인데 그런데 대면 수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일단 생겼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편성을 어떻게 하고 또 대면 수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여러분이 참여할지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고민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만족하고 저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수업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저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기억에 잘 남지도 않고 잘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수업 방식은 토론식 수업 방식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책 내용을 많이 읽어보고 내용을 숙지한 다음에 수업에 참여해야 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토론에 참여하기가 무척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야간이라 아마 주간 학생도 있겠지만 주간에 듣는 학생도 또 수강을 하겠지만 대부분 또 야간에 주간에서 일을 하고 야간에 또 공부를 하는 그런 사람이 많을 걸로 제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대면 수업을 가서 여러분의 상황을 전체를 분석하고 수업 방향을 제대로 한번 또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우리 수업 내용의 1장 내용을 토대로 해서 기업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강의해 드릴까 합니다. 자, 그러면
기타 더 의문이 있는 사항은 대면 수업 시간에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전에 책을 좀 구매해서 읽어올 수도 있으니까 책은요 탑북스 책이고요. 기업과 사회 이 책을 저자가 박상범입니다. 책을 기업과 사회라는 과목에 대해서 새로운 책들이 개정판이 나오거나 더 좋은 책이 나오면 제가 바꾸겠는데 아직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을 참 많이 바꾸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그래야 저도 발전하고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내용을 또 학기마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저 스스로 공부하려고 바꾸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분에게 더 좋은 내용, 새로운 내용을 전해주고자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새로운 신간 도서가 없다고 해서 일단 이 책을 주 교재로 가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부족한 내용이 많거든요. 그런 세부 내용은 제가 참고 도서를 또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면 소개하고 또 여러분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의 공부 방식은 초중고등학교의 교육 방식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게 다르죠? 바로 집중과 몰입을 하게 되는 교육과정입니다. 그 분야에 한번 주전공을 한번 파보겠다는 거죠. 그런 취지에서 대학을 진학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다가도 모르는 게 있으면 그냥 대충 알고 넘어가지 말고요. 이왕 배우는 거 여러분이 교양이 됐던 전공이 됐던 궁금하면 좀 세부적으로 그 내용을 파서 공부를 해보는 그런 공부 방법을 꼭 좀 채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2시간 한번 기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요. 기업의 개념, 1장 오늘 배울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장은 기업과 사회니까 사회라는 개념. 기업이 큽니까? 사회가 큽니까? 물어보나 말하죠. 기업은 사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렇죠? 기업과 사회의 상호작용. 그 다음에 기업과 정신. 그 다음에 기업의 목적, 기업의 성장 집중. 기업에 대한 어떤 1장에서 설명했던 그 개념들이 뒤로 가면 갈수록 영역을 확대해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갖는 의미가 이렇게 이해관계자, 소비자,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친환경, 그렇죠? 이런 경영관리, 기능별 어떤 기업의 경영 전략 이렇게 세분화되어진 부분인데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세부 개념들을 어떻게 보면 이 1장에서 전체적으로 다루고 그 세부 내용이 다시 또 장으로 이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전체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기업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예전에는 그냥 생각하면 기업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윤 창출 쪽으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기업이 갖는 이 영향력이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또 지역사회에 공헌하고 또 많은 주변의 여건들, 환경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기업이 갖는 의미가 단순히 예전처럼 그냥 이윤을 창출하는 그런 목적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예전에 비해서 더 많은 책임감이 쥐어지고 또 그 책임감을 묻게 되죠. 자, 그래서 기업하기가 훨씬 더 까다로워졌고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맞겠죠. 하지만 기업이 갖는 그 의미가 무게감 있고 또 책임감이 강한 만큼 또 영향력이 또 커지니까요. 그만큼 또 기업을 존경하고 기업을 인정하는 그 범위 또한 넓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점에 비해서 좀 기업의 어느 입장은 좀 더 많은 무게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무튼 우리나라가 갖는 기업의 어떤 문화와 그렇죠? 외국이
외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의 문화는 사실 좀 지배주 구조가 강합니다. 자본주의 국가이면서도 기업의 내부적인 어떤 문화는 지배적인 문화가 강하다 보니까 좀 오너의 소유 경영, 그죠? 에 휘말려서 전문 경영자가 힘을 못 쓰는, 그죠? 그런 조직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라는 자본주의고, 그죠? 한데 회사는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인 자본주의 국가에 다 들어서지 못한 그 상황에 놓여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그 사회적 환경, 이런 것도 우리가 바꿀 건 바꾸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이 갖는 이미지 또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그죠?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큰 어떤 책임의식을 가지고 또 개선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자, 그런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아울러봤고요. 자, 그래서 기업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되겠는데요. 먼저 기업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가 나오죠? 기업의 본질이 무엇인가? 기업은 아까 이윤 창출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되겠고요. 기업과 경영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의 의의가 뭐냐? 그랬더니 이제 기업, 이렇게 표현해서 엔터프라이즈라고 했는데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 발달한 제도라고 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혼합 경제 이렇게 나오는데, 자,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 하에서니까 소유를, 기업을 소유하는, 국가가 소유한 게 아니라 개인에게 소유권을 준 거죠. 땅이나 지분을, 그죠? 자, 시장 경제 사회의 대표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직이란 말은 2인 이상이면 다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이 되는 거고요. 조직이 갖는 의미는 그만큼 개인이 업무를 하는 것보다 조직이 갖는 시너지 효과가 크기 때문에 조직을 만드는 거고요. 아무튼 기업의 특성, 국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연속적인 실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어느 날 그죠? 망해버리면, 폐업해버리면 연속성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국민 경제 성장을 촉진시키는데 연속적인 실체다.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죠? 그런 기업이 여기 해당되는 거고요. 그렇지 못한 기업은 사실 큰 의미가 없는 거고요. 공동의 일치된 목표, 그죠? 기업의 오너의 원하는 목표가 그 사원들, 구성원들과의 목표가 다 일치되고 탄압이 될 때 혼연일체가 되어서 협동 시스템을 통해서 성과가 이어지겠죠. 그래서 시너지를 효과를 발휘하는 가장 조직체다. 말씀드린 대로 시너지는 원래 1 더하기 1은 2인데 1 더하기 1이 아니고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이 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의미하는 겁니다.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라는 말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잠시만요. 이게 왜 뜨죠? 자, 그래서 기업의 어떤 특성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의 목표 지향이다. 기업이 운영하는 방식에서 목표가 공동으로 다 공유해서 그 목표를 향해 다 힘을 화합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효용가치 창출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기 때문에 그전에는 쓸모가 없는 그냥 단순 원재료가 어떻게 보면 소비자의 필요에 의해서 그게 다듬어지고 그 서비스화 되는 거죠. 효용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인풋 대비 아웃풋이니까 어떤 원재료,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공장이 될 수도 있고 컴퓨터가 될 수도 있고 원재료가 들어가서
결국은 제품과 서비스, 재화가 만들어지고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거니까요. 그 효용 가치, 그렇죠? 효용 가치는 투자 대비, 제품의 원가 대비 그 가치가 높아야 소비자가 돈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겠죠. 영속점, 아까 있죠? going concern, 그죠?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성장해가는, 그죠? 그런 기업의 특성이 있겠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그죠? 자, 기업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업의 기능은 뭐냐? 이렇게 좀 봤는데요. 자, 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 뒤에 이제 각 장별로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고요. 단위 조직체로서 시스템적 유기적인 작용을 수행하는데, 시스템적 유기적, 시스템이 뭡니까? 시스템의 기본이 단순화, 표준화, 전문화죠. 그러니까 시스템이라는 것은 체계화되어 있다. 누가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실행되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고자 하면,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되고자 한다면 시스템 사고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시스템적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다, 살아 움직인다. 기업이 그냥 공장이 지어졌으니까 저 기업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업의 공장도 사실 노후화되는 거고요.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내부적인 요소들, 또 환경의 영향들, 다양한 요소들이 계속 움직이고 또 그게 변화에 앞장서 가야 되기 때문에 유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경제 단위체 생산 활동을 하는 거고요.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자본 단위 영리 추구, 그 다음에 조직 단위 뭡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니까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상호 협력, 관계가 또 중요하니까 소통이 잘 돼야 되겠고, 그렇죠? 서로의 어떤 성격이나 이런 다양성을 또 존중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상생의 단체다. 상생, 서로 이해관계자들과의 조화죠. 상생 경영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해관계자가 은행이 있을 거고, 투자자도 있을 거고, 또 소비자도 있을 거고, 또 공급자도 그죠? 있을 거고, 다양하게 많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이해관계자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시스템적, 아까 말했죠? 환경에 적응한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갖추고 있더라도 그 시스템이 잘못되어진다는 것은 운영 방식에 있어서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 환경에 잘 적응하면 시스템이 잘 가동되는 것이고, 환경에 적응을 잘 못하면 시스템이 잘못 형성된 거죠. 자, 코로나를 예를 든다면 우리나라 코로나의 어떤 방역 체계가 세계가 놀랄 정도로 아주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현실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었죠. 1만 명이 나오는 차원에서 이 시스템 체계가 더 무너졌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역 체계로서는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맞습니다. 덴마크 예를 들면 오늘 제가 본 뉴스인데요. 아예 뭐 하루에 250만 명이 나온다는데 환자가요. 근데 뭐 치사율이 낮다는 그 이유로 그냥 모든 생활 일상을 2019년 이전으로 다 돌렸더라고요. 자, 이런 어떤 해외 어떤 국내외 말고 해외 반응을 보고 미국도 지금 마스크를 벗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런 상황을 놓고 볼 때 우리나라 이제 자영업자들은 가장 큰 피해를 많이 봤죠. 왜냐하면 직장을 나가면 월급이라 나오지만 자영업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시간적 제약을 두면 영업 손실이 막대합니다. 뭐 술집이나 이런 같은 경우는 저녁 7시에 일을 시작해서 이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10시까지밖에 안 되니까 3시간 만에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으니까 12시 뭐 새벽 1시 마음대로 해야 그죠? 시간 제한이 없어야 돈을 버는데 그런 피해가 저는 엄청나고 막중하다 생각합니다. 단순히 근로자들은 가만히 앉아서 공돈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서 되게 부러워하는 사업자들 부러워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피해를 보면 정말 어렵습니다. 월 임대료를 못 내서 대출을 많이 받는 사람도 많고요. 그분이 아닌 곳도 있지만 대부분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잡아낼 때 우리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죠? 예. 뭐 그럼 다 문 닫으면 되지라고 생각했지만, 네. 여러분 도시에 갔는데 그 도시에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시내라고 할 수 있나요? 시내가 아니죠. 그건 폐가죠, 폐가.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울 때 서로 이해하고 돕고 그런 마음이 정말 우리는 마음속에 뿌리 깊게 내려져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로 이해관계자와의 조화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시스템 환경 적응이고요. 책임, 단위, 제다, 사회적 기능.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업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갖는 의미가 그 이윤을 창출해서 직원들의 복지를 향상시킨다. 이게 이제 큰 기업의 이윤의 큰 주 내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 지역사회 발전,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런 것까지 많이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대기업이 만약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긋남이 있다면 그게 그 나라의 어떤 그 이미지 실추까지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의 그죠? 일가가 어떤 비리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삼성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를 칭하면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미지가 실추되는 그런 상황까지 욕을 먹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단지 그냥 뭐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가 이제는 말이 또 폭이 확대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이 갖는 사회적 책임이 막중하게 커졌다. 뭐 어떤 부분에서 커졌느냐라고 말한다면 그만큼 기업이 끼칠 수 있는 영향력이 확대되었다라는 겁니다. 단순히 고용하고 고용해서 임금을 주고 복지를 주는 차원이 넘어서 그 기업이 잘 되면 세금도 많이 내고 또 복지에 기여하고 또 뭡니까? 전 세계에 글로벌 기업으로 확장해서 그 나라의 제품이 또 알려져서 훨씬 더 국가의 이미지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역할까지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빌 게이츠가 뭐 55조를 뭐 기부했다. 또 워렌 버핏이 42조를 기부했다. 뭐 마크 주부도 막대한 금액을 기부했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 자, 우리나라 기업 총수들도 많이 반성하고 또 기업 총수 욕할 거 없이 우리도 각자 내가 영향력을 할 수 있는 만큼 또 이웃을 또 못 사는 사람들을 또 어려운 사람들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마인드가 사회적 책임 마인드가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자, 기업의 기능과 역할입니다. 기업의 역할은 이렇게 단위를 했고요. 서비스, 제품과 서비스의 공급, 맞죠? 질 좋은 제화 제품을, 그죠? 제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에게 주는 거고요. 만약에 그런 기업이 없으면 아무리 돈이 있어도 살 수가 없죠. 자, 그래서 고용의 기회 창출하고 부가가치 이익을 창출하고 국가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크게 성장하고 OECD 국가 중에 순위가 몇이냐 보면 보통 뭐 어디에서 선정한 500대 기업 뭐 이렇게죠. 그런 500대 기업 세계 순위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끼지 않고 나라 경제 순위가 올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국가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되고 소비자의 만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맞죠? 사회적 책임의 수행, 자, 이런 역할까지 다 해내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보면 결국은 이건 어떤 개인적인 기업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이다라고 보고 결국은 기업을 정말 좀 더 잘 운영을 해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 자, 돈을 버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활동. 인간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 소비, 분배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제행위다 이랬는데요. 자, 일단 생산을 하면 소비하는 소비가 있겠고요. 그 소비자가 또 그냥 생산하는데 기여를 하니까 노동과 자본과 토지를 부여하고, 그죠? 생산을 하기 위해서 또 그에 따른 임금과 이자와 또 땅 부분, 지대에 대한 부분을 또 이익이 가는 거니까요. 생산 재화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을 제공하고, 그래서 서로 상호작용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그럼 생산과 소비만 그러냐? 그게 아니고 국가와 소비자와 또 기업이 서로 또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활동의 주체는 경제순환이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를 생산, 소비, 교환, 분배 등 같은 행위인데, 자, 기업, 정부, 또 뭡니까? 가게가 소비자를 의미하죠. 이렇게 상호작용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책 교재에는 아마 해외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동그라미 하나 쳐가지고 해외라고, 지금 개정판이 나오지 않았다면 아마 그냥 그대로 나와 있을 겁니다. 해외가 들어가야 되는데 책의 내용은 해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아무튼 이렇게 경제 주체 간의 상호관계 속에서 정부가 공공재 뭐가 있을까요? 도로도 닦고 또 소방설비, 뭐 철도, 뭐 이런 다양한 공원도 짓고, 그죠? 도로도 내고 또 보안도 하고 국가의 어떤 국가의 국방의 의무도 하고, 뭐 이런 것도 다 정부가 가게나 기업에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세금이나 이런 것을 또 거두기도 하고, 또 기업은 어떻습니까? 또 정부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가게에다가 뭡니까? 임금이나 이런 이자를 재화를 주기도 하고, 서비스를 제품을 주기도 하고, 또 가게는 어떻습니까? 정부에 또 세금을 내기도 하고, 또 노동에 또 관련되어 있는 토지나 자본을 또 투자를, 그리고 주식이 그런 거지 않습니까? 투자를 하면 또 배당을 받듯이 이렇게 상호작용한다. 자, 그렇다면 경제활동의 주체, 재화 서비스 생산 요소가 뭐냐? 인데요. 자, 그래서 재무자원, 그 다음에 실물자원, 인적자원,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재무자원 당연히 돈에 관련된 겁니다. 기업가 자산이 들어갈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주나 채권자, 은행의 어떤 투자를 받아서 이 잉여금을 통해서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겠죠. 실물자원, 토지, 바다 이런 원재료, 실물자원을 이용해 가지고 부가가치가 높은 재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다음에 인적, 경영자, 종원들의 교육, 경험 이런 지식과 노하우를 겸비하면 훨씬 더 질 좋은 재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직 자원이 뭐냐? 결국은 이런 인적 자원들이 서로 조직을 이루어서 서로 화합하고 소통해서 좋은 기업 문화를 형성할 때 결국은 이 조직의 자원이 잘 반영되어서 재화 서비스에 기여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안 되면은 이제 공식 회의를 하고 또 그에서 못 미치면 비공식 회의를 또 하기도 하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재화 서비스 생산에 들어가는 요소들을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볼까요? 자, 기업과 경제에서 경제 체제. 자,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되는입니까? 자본주의 경제체제, 공산주의 경제체제, 사회주의 경제체제, 혼합경제체제. 자, 우리나라는 이제 일명 자본주의 경제체제라고 합니다. 그죠? 개인의 사유재산, 이익추구권, 직업선택권, 자유경쟁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전혀 안 되는 곳이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전 세계에서도 오리지널 공산주의 국가는 쿠바하고 북한입니다. 소련도 그런데 고르바초프가
사회주의를 지정했죠. 자본주의를 넣었기 때문에 일부를 사회주의가 된 거고요. 중국도 완전히 공산주의는 아니죠. 예, 그래서 사회주의에 해당되고요. 혼합경제체제인 또 나라. 혼합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나 영국과 스웨덴이나 프랑스가 되게 선진국이네요. 결국 우리가 자본주의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부가 나서지 않고 정부가 간섭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리지널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그럼 오리지널 자본주의면 모든 걸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국방도 철도도 예를 들면 소방도 또 수자원 이런 물도 다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거나 경쟁을 붙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만약 그런 공공재가 개인의 어떤 위탁으로 운영이 된다면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를 수 있고 또 불만이 많아서 데모를 하게 되면 그걸 피해보는 건 국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공재에 대해서는 국가가 관리를 하는 쪽에 맞죠. 그런 쪽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이런 인도나 이스라엘이나 핀란드 이런 쪽에 또 나라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철도나 전기나 가스, 통신 이런 부분을 어떻습니까? 나라에서 관리하고 운영하죠. 근데 북한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북한이 다 만들어내고 정부에서 만들어내고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내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는 거고, 그렇죠? 또 많으면 호화가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가 처음에는 좋은 걸로 인식이 되어서 모두가 동등하게 대우받고 동등하게 뭔가 일한다는 어떤 취지는 참 좋으나 이 경쟁이 없는 이 공산주의는 참 좋아 보이지만 어떻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 사람을 게으르게 만들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대통령 나오는 사람들 중에 어떤 거는 보편적 복지 하면서 자기가 임기 내에 대통령 기간 내에 20몇만 원부터 시작해서 25만 원부터인가요? 시작해서 나중에는 임기 말에 100만 원까지 보편적 복지로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매달 100만 원씩 계속 꼬박꼬박 받는 그 재미가 오히려 놀고 먹는 백수를 만들어내고 있다면 이건 심각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고용보험을 가입해서 1년 정도 근무하고 하면 또 한 6개월 정도 고용보험을 받아요. 최저임금을 받다 보니까 1년 반짝이라고 한 6개월 정도 또 고용보험 받고 휴식기죠. 놀면서 월급 받고 그걸 재미 붙여서 일도 더 하지 않고 또 1년만 바짝하고 또 6개월 쉬면서 여가를 즐기고 자 이런 걸 놓고 보면 잘도 정부 정책을 이용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 고용에 대한 부분은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돈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일자리를 잃어서 그 공백기를 메우는 목적으로 가는 건데 그걸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걸 즐기는 사람이 있다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일부러 사고를 내서 보험금을 타먹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보험금 횟수를 보면 몇 번을 타먹는다 그러면 보험금을 받는다면 대충 감이 오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빅데이터라는 이런 어떤 데이터가 없어서 통계치를 돌리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모든 자료를 이렇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다 추려내가지고 고용보험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받는 사람을 추려내어서 그 받는 기간을 확 줄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편적 복지처럼 공짜 돈이라고 해서 마냥 그걸 이용해 먹는 그런 몰상식한 사람도 생겨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누우면 그죠? 서 있으면 앉고 싶고 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게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게으름스러운 부분 경쟁이 있어야 되고요. 심화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이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이 만약에 없다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 이런 걸 우리가 등한시하면서 모든 국민들에게 다 뭔가를 나눠주면 좋을 것 같지만 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곧 사회 전체적인 나중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유, 인권에 대한 어떤 자유, 뭐 기타 등등 소유에 대한 자유권이 없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본을 한번 놀러 갔었는데요. 일본의 자동차들이 너무 경차가 많아서 처음에는 일본에 경차들이 많길래 저 국민들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저렇게 경차를 몰면서 국가에 정말 좋은 일을 하고 CO2 감량에 참여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니었습니다. 가이드의 말에 따르면 또 도요타 자동차, 일본의 자동차만 있고 외국 수입산 자동차가 우리나라 자동차 전혀 없더라고요. 엄청난 세금을 부과시키고요, 못 사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자동차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경차가 아닌 자동차 CC가 높으면 자기 아파트에 주차를 해도 주차 요금을 내야 된대요. 그런 공산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그게 바로 일본이에요.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이 복지가 좋다고 말은 하지만 그만큼 자유를 박탈해 가는구나 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보편적 복지라 해서 더 많은 돈을 줄 것 같지만 그걸 야금야금 받으면서 결국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나중에 세금으로 다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보다 우리나라 정치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냐면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많이 성장해서 미국처럼 내가 이 많이 가진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자발적으로 나누겠다라는 마음으로 자꾸 이렇게 나누는 것을 많이 알려주고 홍보해주고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거든요. 이타심이 생기고 그런 정책을 펼치면 자발적으로 부자의 어떤 호주머니에서 돈이 다시 저소득층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 강제로 법인세를 올리고 토지세를 올려서 돈을 받겠다 하는 그거는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개인의 소유권을 박탈해 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트남을 가니까 집이 전부 다 네모나더라고요. 내 가이드한테 물어봤습니다. 집이 왜 저렇게 전부 다 네모나냐? 라고 했더니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트남은 옛날에 공산주의가 되어서 지금은 이제 사회주의가 됐겠죠. 공산주의였는데 아직까지도 토지를 소유할 수 없다고 합니다. 토지를 50년씩 빌려준대요. 또 50년 빌려주는데 그 임대료를 꼬박꼬박 국가에 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말을 듣고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구나, 정말 살기 좋은 나라구나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보편적 복지 여기에 놀라나서 여러분이 그런 사람을 뽑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자, 그래서 기업과 경제입니다. 거시경제와 미시경제. 자, 우리가 기업과 경제관념을 이제 분석할 때 기업이 환경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것이냐 미시냐 이건데 크게 볼 거냐 작게 볼 거냐 이건데요. 자, 이 흐름을, 경제의 흐름을 기업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모르고 운영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전체 거시경제 지금 난립니다. 유류세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오르고 철근 값이 또 30-40% 오르고 지금은 이제 건설회사들이 아파트 분양할 때 분양에 들어가는 돈이 그죠? 입주에 들어가는 건설 비용이 평당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이전에는 평당 가격이 500이다 300이다 이랬는데요. 지금은 이제 정말 조그만 새 아파트면 거의 1000 단위는 또 기본으로 넘어가는 아파트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걸로 보면
이 외부의 이 모든 원자재 값들이 기업의 어떤 제품과 제휴와 서비스를 생산해야 되는데 영향을 안 줄래 안 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 공장이 중국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왜 넘어갔겠습니까? 원자재가 싼, 인건비가 싼 중국의 인력을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하려고 넘어간 거죠. 근데 지금은 뭡니까? 미국은 트럼프 정부 때 리쇼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중국에 있던 공장을 다시 미국에 짓도록 했죠. 왜냐하면 중국에 그만큼 인건비가 쌌던 것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이렇게 해외에 나가는 순간 어떻습니까? 국내에 있는 근로자들이 취업을 할 수가 없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현대자동차가 해외에 저렇게 많이 공장을 지었는데 국내에 많이 지었다. 취업 자리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삼성이 해외에 공장을 지었는데 그걸 국내에 다 지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국민들이 더 많이 이익을 받겠죠. 근데 우리나라 인건이 점점 많이 오르고 인도나 뭐 파키스탄 뭐 이런 외부의 그죠? 중국의 인건비보다 훨씬 비싸니까 결국은 다 나라가 해외로 진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이렇게 가계, 기업 등 전체 생산물을 지속적인 하나의 대상으로 놓고 통합적으로 관리한다. 경제지표 GNP 국민 생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Gross National Product에서 이 국민 총생산은 우리나라 국민이 해외에 나가서 번 돈까지 다 합친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Gross Domestic Product니까 뭡니까? 이 국내 총생산은 국내의 생산, 우리 국민이 해외에 가서 생산하는 걸 빼고 생산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보통 이제 GNP보다 GDP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 경제지표를 많이 사용하고 있죠. 물가 상승률, 환율, 그 다음에 금융 정책 등 이런 것들을 기업이 운영하는 입장에서 오늘 입장에서 이거를 이해주시 않을 수가 없죠. 여기에 따라 환율이나 국제유가 이런 경제 지표나 또 미국 금리 이런 부분들이 수출에 영향을 또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미시 적게 보는 거죠. 가게나 기업들은 개별적인 경제 주체 행위에 초점을 두는데요. 식료품 많이 오르고 있죠. 대중교통이 오르고 있고 식료품 또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기업의 제품을 또 생산하는데 또 단가가 또 올라가는 상황까지 발생되는 거고요. 이런 좁게 또 넓게 경제적인 어떤 상황을 기업이 고려하지 않고 운영을 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GDP 대비 1등이 미국, 그죠? 중국, 일본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독일, 인도, 영국, 프랑스, 브라질, 캐나다. 이렇게 GDP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국민들이 잘 산다, 돈을 많이 번다, 그죠? 이런 걸 의미하는데,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12다. 2019년도 기준이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기업과 경제, 시장의 유형을 보면 완전 경쟁, 과점, 그 다음에 독점적 경쟁, 그 다음에 독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완전 경쟁은 이제 말 그대로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에서 서로가 동등한 위치의 수요 공급이 경쟁을 해서 시장이 형성되어서 가격이 형성되는 부분이 그죠. 그래서 산업 내에 다수의 경쟁자가 존재하고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사고 판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완전 경쟁을 해야 되는 시장은 뭐 사실 없는 거죠.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서로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관세를 막 서로 높이고 낮추고 이런 경우가 많죠. 우리나라는 뭐 소고기를 그대로 들여오지도 않고, 또 미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그냥 사지도 않죠. 또 세금을 많이 내게 하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완전 경쟁은 사실은 말은 있지만 실제 현장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그래서 이런 휘발유나 소매업이나 이런 생산, 쌀, 필수품 이런 것들이 완전 경쟁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들어오는 또 이런 걸 보면
자, 원유를 우리가 생산은 원유의 원료는 없지만 원료를 사가지고 와서 정제해서 다시 우리가 수출하는 수출 국가죠. 그런데 이제 이 휘발유를 수출해서 정제해서 팔다 보니까 원유 가격은 예를 들면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유가 생산되는 곳하고 미국의 텍사스 쪽에 그죠? 석유가 생산되는 거하고 가격 비교가 같을 수가 없죠. 우리나라는 정부가 세금을 여기서 많이 걷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한 200원 정도 낮춰줬는데요. 그래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죠. 원유가가. 그러면 얼마나 지금 다시 그 국가가 세금을 깎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낮추지 않는다면 정말 지금 석유값이 아마 리터당 아마 2,000원은 될 것 같아요. 그죠?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점은 뭐냐? 소수의 경쟁자만 존재하는 환경이다. 소수의 수가 많지는 않은 발전 시장에서 경쟁. 자동차 함부로 진입 못하죠. 진입 장벽이 커서 이동통신사, 정유사, 항공사, 전자, 맥주 이런 것들인데 거의 뭐 몇몇 기업들이 거의 과점하고 있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제주항공 있지만 그 비행기 대수나 규모 면에서는 지금 아시아나항공하고 지금 대한항공이 그죠? 합친 걸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허가를 안 해주고 있다가 결국은 지금 합병을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요. 자, 아무튼 독점적 경쟁에서 보면 다수의 어떤 경쟁 기업 뭐가 있을까요? 자, 의료, 골프공 이렇게 제품의 차별성을 강조한 그런 것들이 다수의 경쟁 기업에 속하고 독점 말 그대로 정부나 가스나 전기 등 법으로 경쟁을 금지하는 시장에서 90%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순수 독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면은 뭐 예를 들면 반도체는 어디서만 딱 만들고 자동차는 어디서만 딱 만들고 다른 데서 못 만들 때 그 독점이죠, 그죠?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런 기업도 우리는 많이 가지고 있지 않고요. 그렇게 또 하도록 하지도 않습니다. 자유시장 경제체제를 바꾸니까요. 자, 그래서 기업 경영의 본질은 뭐다? 고객 만족 경영이고 자원에 최적화다. 그 다음에 기업 환경에 잘 작용을 해야 되겠고 이윤을 창출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 다음에 경영 활동의 주체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객 만족이 일어나지 않는 상황에서 제품과 서비스가 충족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도 고객이 만족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의미가 없습니다. 맞죠? 최적화의 자원의 최적화, 그죠? 유형 보이는 거지만 유형의 자원, 그죠? 이런 것들이 자원의 최적화해서 자원 효율성과 효과성, 그죠? 이런 것도 해당되죠. 자, 그 다음에 기업의 환경, 기술, 인적, 물적, 경쟁, 상황, 뭐 사회, 정치 이런 모든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기업이 잘 운영되는 거고요. 본질적으로는 기업의 이윤 창출이고 경제를 주체로서 이익과 또 더 나아가서 사회적 이익을 도모하는 그런 균형적인 잡힌 역할까지도 경영 활동을 하고 있다. 뭐가요? 기업이. 자, 그래서 기업과 조직, 결국 조직은 2인 이상 모이게 조직이라 했습니다. 조직이 모인 게 뭐냐면 혼자 하는 것보다 시너지를 내서 더 많은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했고요. 그 조직의 특성을 보면 공동의 목표다. 아까 기업도 공동의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분업이다. 각자의 일을 나눠서 한다. 맞죠? 각자의 일을 나눠서 하면 더 많이 업무 생산성이 올라간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권한 체계를 가지고 있다.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또 그에 맞춰서 또 책임이 있으니까요. 자, 목표 달성을 위해 고유한 운영 법칙이나 휴일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이 없다면 몇 시에 출근하고 그죠? 몇 시에 퇴근하고 뭐 언제 쉬고 이런 게 없으면 조직이 잘 운영되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직의 특성에 해당되고요. 예로 책은 없지만 효율적인 노동, 도구와 본업을 통해서 우리가 더 많은 조직이 만들어짐으로 해서
결국은 이게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서 운영을 하면 더 강한 어떤 영향력, 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나드는 뭐라고 했냐? 2인 이상 분업이고 공동의 목표가 있고 서로 상호작용하는 게 조직인데 이 조직이 더 큰 시너지를 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직이 미치는 영향, 자원을 결합시키는 역할도 하고 제품과 서비스를 질 높게 더 생산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조직이 갖는 영향은 어떻습니까? 이런 건물이 올라가는데 개인이 지어서 올라갈 수는 없죠. 많은 사람들이 외형을 하고 신뢰를 하고 또 배관을 설치하고 각자의 역할을 다 담당해서 제 업무를 각자를 하면은 결국 그 건물이 완성됩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이 인테리어하고 외형을 짓는 사람이 외형을 건설을 하고 도로를 따서 도로를 닦고 개인의 삶의 영향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조직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생을 마감합니다. 죽는 날까지 어떻습니까? 영향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조직이 갖는 몇 가지 속성이 뭐냐? 인간과 집단이다. 공동의 목표가 있고 체계화된 구조와 절차가 있다. 그래서 통제가 안 되는 게 아니라 통제를 통해서 조직이 관리되어진다 라는 거죠.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조직은 없어진다. 그 다음에 조직의 경계가 있다. 제한된 개방이다. 조직이라 해서 외부의 어떤 상황과 내부의 상황이 어떤 조직 문화가 같을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마트에 장 보러 가는데 그 장 보러 가는 목적은 같지만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장 보는 사람들이 조직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거든요. 그죠? 그런 것처럼 조직의 경계는 제한된 개방이다. 제한된 개방이다. 다 개방하지 않고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규율과 어떤 통제의 수단은 다 다르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업과 조직은 뭡니까? 자, 기업의 시스템 4단계. 기업이 처음에 하면 개척 단계, 확장 단계, 이제 어느 정도 위치가 있는 권위 단계, 그 다음에 더 변화를 꾀는 쇄신 단계. 이 쇄신 단계를 잘 넘어서지 못하면 쇠퇴기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제품이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단계에서 쇠퇴기로,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로 넘어가지 않으려면 쇄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개척, 그 다음에 확장 잘 알리고, 그 다음에 어떤 권위, 그죠? 자기의 위치를 잘 잡고 가야 되는 거죠. 누구에게 영향을 주면서 그렇지만 혁신이 필요할 때가 오죠. 기업, 조직은 그렇습니다. 그때 그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조직은 또 없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경영 활동 보면 지원 활동이 있고 주요 활동이 있습니다. 주요 활동은 바로 생산과 마케팅. 잘 만들고 잘 홍보해서 이윤을 창출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생산과 마케팅이 되게 되는 겁니다. 공급해서 원료를 생산하고 물류를 이동해서 마케팅하고 사후 서비스를 해주는 게 여기에 해당된다면 지원 단계, 지원 활동, 재무, 인사, 경영정보, 그죠? 이런 게 있어야 연구개발, 이런 회계관리, 경영 전략이 있어야 밑에 주요 활동을 잘 뒷받침해 줄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 부동식, 기업이 살아나려면 이윤 창출해야 되는데 그냥 이윤 창출은 그냥 일어납니까? 아니죠. 그냥 막 가격을 부릅니까? 아니죠. 결국은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제화와 서비스를 만들어내야만 고객에게 팔릴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선택된다. 그래서 고객이 선호하지 않는 제품과 서비스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고객이 구매한 제품 경쟁사 비교하여 가격이 타당한가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겠죠. 느낄 때 사니까 결국은 가치가 있어야 되고, 맞죠? 가격이 적당해야 되고 이익이
가격 대비 이익이 있다는 걸 느껴야 됩니다. 이익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가격이 적당해야 된다. 그래서 고객이 느끼는 어떤 범주 책임은 없지만 상품과 서비스를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용자, 또 중간에 공급하는 이런 이해관계자, 그죠? 고객이 포함되지 않은 걸로 보이지만 그 제품을 생산하는 내부 종업원도 사실 고객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고객 만족을 해야 제품을 더 잘 판매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서 제휴 서비스를 만드는데 중요한 것은 고객 만족이 돼야 되겠죠. 고객 만족은 결국은 고객이 기대하는 어떤 사용 가치에 비해서 기대하는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면 고객 불만족이 되겠고, 고객이 만드는 제품을 보니까 기대했던 것과 일치된다. 고객 만족이 되겠습니다. 사용 가치가 훨씬 더 좋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 고객 기쁨이고, 기대했던 것보다 사용 가치가 더더욱 좋습니다. 고객이 놀란다. 고객 졸도다. 이런 말도 쓰죠.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고객 만족이라는 것은 고객이 기대하는 것, 결국은 사용하는 보니까 내가 기대하는 것보다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사용 가치가 있더라. 기대한 것보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제품이 좋게 인식되어서 입소문으로 번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한 것보다 사용 가치가 높아야 된다라는 게 이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생존 구조는 뭐냐? 그래서 기업은 결국은 제품의 어떤 원가, 단가 대비 원가 대비 가격을 책정하는데, 그 책정 가격은 결국은 소비자가 뭡니까? 돈을 지불할 때는 이 제품에 대한 가치가 월등하냐, 그 돈을 지불한 거에 비해서 가치가 훨씬 클 때 결국은 소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필요한 그 가치 제한을 해야만 소비자가 돈을 내고 제품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생존하려면 제품을 항상 가치가 높은,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단가 대비 또 가격이 높아야 이윤이 되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 책에 이게 높은 단가에서 C 대비 UC 제품 단가에서 C가 앞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책에 수정 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자, 1장을 토대로 여러분에게 기업이란 무엇이고 기업에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경제 체제, 조직 또는 상황들을 설명을 했고요. 이 1장에서 말하는 내용들이 각 장별로 뒤에 이제 확장되어서 장별로도 나와 있으니까 1장을 좀 더 꼼꼼하게 잘 읽으면 뒤에 내용도 잘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대면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올려놓은 요약서 내용에 잘 요약을 해서 그 요약서는 한 장 말고 두 장, 세 장 이렇게 해도 됩니다. 한 장만 뽑아서 해도 되지만 이렇게 좀 더 점수를 잘 받고 싶으면 그 내용이 많잖아요. 그래서 정리하는 셈 치고 내용을 이렇게 많이 요약을 해서 제출해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 길어질 때 서론, 본론, 결론이 있다면 본론 내용이 길어져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제출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한 장만 딱 이렇게 포맷을 맞춰서 제출을 안 해도 되니까 수기로 써도 되고요. 여러분 다 붙여서 제출을 해도 됩니다. 둘째 시간에 둘째 주 대면 시간에 여러분하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